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금요 프롬 날입니다. 우선 2005년도부터 시작된 한국시문학 아카데미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금요 포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3월, 6월, 9월, 12월에 외부 인사 특강과 특강이 없는 달에는 회원들의 시인론 혹은 작품론 발표가 있습니다. 제2부는 한국시문학 아카데미 이사회에서 정한 문학 관련 전문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제3부는 회원들의 출판 기념 및 신앙송이 있습니다. 회원은 가입 절차나 입회비가 필요 없고 당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회원입니다. 금년 2021년 3월에는 한양대학교 유성호 교수님의 특강이 유튜브로 진행되었고 5월에는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문정희 시인의 특강이 확정되었습니다. 9월과 12월에는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의 현대시의 흐름에 관한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제2부에서 다룰 교재는 비평이론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로이스 타이슨이 지은 크리티컬 시어리 투데이를 윤동구가 번역하여 도서출판 LP에서 발간한 비평이론 개론서입니다. 이게 바로 그 책입니다. 이건 원서인데 이건 제3판입니다. 이 번역한 것은 제2판을 번역을 한 거고요. 이건 제가 최근에 산 제3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된 이 책을 잘 이해를 못할 때는 원서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첫 시간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을 소개해드린 비평이론의 개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비평이론을 왜 공부하는가? 비평이론을 공부해서 무엇에 쓰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비평이론을 공부함으로써 문학 텍스트를 깊게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잘 들여다보는데 그리고 우리 삶을 더 잘 이해하는데 크게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실험실인 문학은 모든 독자가 공유할 수 있는 인간 경험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정신분석 비평, 마르크스주의 비평, 여성주의 비평, 신비평, 독자반응 비평, 구조주의 비평, 해체 비평, 신역사주의 비평, 레즈비언 게이 큐어 비평, 탈식민주의 비평 등의 핵심 개념과 용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문학 텍스트 분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문학의 교과서적인 소설인 위대한 개츠비를 위에서 언급한 각종 비평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동일한 텍스트지만 어떤 시각으로 읽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위대한 개츠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자본주의 병폐를 낭만적으로 그려내고 파행적 사랑을 찬미하는 소설로서
계급 차별과 성차별, 동성애 혐오와 인종차별, 나아가 식민주의적 세계관까지 빠짐없이 담겨있는 소설이다. 그럼에도 내가 그동안 재미있게 읽었던 문학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세련된 소설로 꼽을 만한 작품이다. 지금까지 나온 소설들 가운데 서정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기교면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 중 하나임을 부정할 비평가는 거의 없다고 저자는 극찬하고 있습니다. 문학 비평은 비평 이론을 문학 텍스트에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우리에게 문학 작품의 의미와 구성, 아름다움 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비평 이론은 문학 작품을 해석한다는 자체의 목적만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지만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 일반을 이해하는 지평까지도 확장시키기 때문에 비평 이론을 배우면 우리 삶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평가는 하나의 이론만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도 있고 단일 작품을 두세 개 혹은 그 이상의 이론들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론과 관련된 다른 이론들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 비평 이론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신분석 비평입니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 형식은 저자, 독자 또는 사회 전체에서 작동하는 무의식적 동력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미술, 영화, 음악 등 모든 예술을 정신분석학적 도구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읽고자 할 때 어떤 정신분석학 개념이 텍스트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 안에서 중요 등장인물을 움직이게 하는 무의식적 동기는 무엇인가? 이로써 밝혀지는 핵심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핵심 문제들은 어떻게 작품을 구조화하거나 작품에 영향을 끼치는가 등입니다. 다음으로 마르크스주의 비평은 비평가들의 목표는 예술, 교육, 법 등 문화적 생산물에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를 확인하고 그러한 문화적 생산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체제를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지지하거나 약화시키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비평가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족 갈등과 정신적 상처를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은 가족 내의 문제가 어떤 면에서 사회 경제 체제 및 그것이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들의 생산물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주의 비평은 문학이 어떻게 여성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억압을 강화하거나 반대로 약화시키는지 점검하는 방법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양상으로 텍스트 곳곳에 만연해 있으며 우리의 인지나 동의 없이 어떻게 우리를 길들이는지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비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비평 이론가들은 꼼꼼한 읽기가 텍스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신비평에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 자체에서 찾아낸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해석을
입증하는 작업입니다. 신비평가가 문학 텍스트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 텍스트의 유기적 통일성을 가장 잘 규명할 수 있는 단일한 최고의 해석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텍스트의 형식 요소들과 그 요소들이 생산하는 의미는 어떻게 작동하면서 텍스트의 주제 또는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뒷받침하는가 등입니다. 다음으로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의 공통된 믿음은 첫째, 문학작품을 이해하는데 독자의 역할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둘째, 독자는 문학 텍스트 안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찾아내고 만들어낸다. 따라서 같은 텍스트라 하더라도 독자들에 따라 상이한 독법이 나올 수 있고, 같은 독자가 같은 텍스트를 여러 번 읽는 경우에도 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구조주의 비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주의에서 쓰이는 용어는 대부분 구조 언어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수류는 언어를 제각각 변화해 온 역사를 지닌 개별 낱말들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주어진 어떤 시점에서 사용되는 낱말들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체계로 파악합니다. 구조주의 비평은 개별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주어진 텍스트가 좋은 문학작품인지 아닌지를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들로 하여금 의미를 갖게끔 만드는 구조를 탐색합니다. 구조주의 문학 연구는 첫째, 문학 장르 구조, 둘째, 서사 작동 양상 구조, 셋째, 문학 해석 구조를 분석해 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체 비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자크 데리다에 의해 촉발된 해체론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는 모호하고 안정되지 않았으며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는 중심도 안정적인 의미도 고정된 태도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경로가 언어인데 언어는 모호하고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학 텍스트 해체의 목표는 첫째, 텍스트의 결정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 tek스트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들의 복잡한 작동 양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결정 불가능성은 텍스트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고 복수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의미들의 상호 모순으로까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역사주의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지배적인 문학 연구 방법론이었던 전통적 역사주의 비평은 그 대상을 저자의 삶에 관한 연구 또는 작품이 집필된 역사상의 시기에 대한 연구로 한정시킴으로써 저자가 작품을 집필하게 된 의도를 찾아내거나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보입니다. 신비평은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역사와 관련된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위대한 문학작품이란 시간을 초월한 역사 바깥의 영역에 존재하는 자율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예술작품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역사주의와 신비평을 거부하며 등장한 신역사주의 비평은 문학 텍스트를 일종의 문화적 가공물로 봅니다.
문학 텍스트는 그것이 생산된 문화 내부를 순환하던 담론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동시에 그 담론들을 형성해 온 것입니다. 담론은 특정 시공간에서 특정 문화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언어로서 인간 경험에 대한 특정한 이해 방식을 표현합니다.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권력이 갖는 복잡한 문화적 역동성을 단독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담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레즈비언, 게이, 큐어 비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 큐어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들을 지칭합니다. 이 비평의 주안점은 텍스트가 어떻게 레즈비언, 게이, 큐어의 성적 지향성을 재현하고 있는가, 그러한 재현이 이성애주의를 강화하는가 아니면 약화시키는가. 특히 큐어 이론의 경우 성적 지향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갖는 부당성을 텍스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가 등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탈식민주의 비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식민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의 식민지 지배가 종식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화적 생산물을 분석할 때 분석 대상을 식민 지배가 종식된 뒤에 나온 텍스트만으로만 한정하지 않으며 식민 통치의 억압과 처음 맞닥뜨리게 된 시기 이후에 쓰인 작품이라면 발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관심을 갖습니다. 탈식민주의 비평 이론체계는 식민주의 및 반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루되 이데올로기가 첫째, 피식민지인들로 하여금 식민 통치 세력의 가치들을 대면화하도록 압박해온 양상과 둘째, 압제자들의 맞선 피식민지인들의 저항을 어떻게 촉진시켜 왔는지를 분석합니다. 이상 각 비평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로이스 다이슨이 다루고 있는 비평 이론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되는 금요 포럼에서는 이들 비평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실제 작품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당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위 문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모든 분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하나의 이론을 골라 하나의 렌즈만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도 있고 단일 작품을 두세 개 혹은 그 이상의 이론들을 두루 활용하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평 이론을 능숙하게 적용하려면 다른 이론들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어떤 이론에서 결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이론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평 이론에서 단점을 찾기란 쉽습니다. 흠이 없는 이론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존재하는 이론이라고 해서 그리 대단한 이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해버린 뒤에 그 이론을 공부하느라 수고할 이유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같은 논리는 문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적어도 어떤 이론들을 폭넓게 수용하며 능숙하게 문학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비판적인 자세를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가끔 어떤 작가가 남의 작품을 형편없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물론 객관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이유를 설명하면 그래도 좀 들어줄 수 있지만 상담 심리를 공부한 저로서는 그분의 말투에서 자기 작품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명한 학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논문을 게재할 때 대부분 3명의 익명 심사자가 심사를 하는데 이때도 막연히 창의성이 없다,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지도 않고 게재 불가 판정하는 심사 결과서를 받고는 과연 이분이 내 논문을 자세히 읽고 나서 이런 판단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소수이고 대부분 자세하게 지적하면서 적합 판정을 하거나 수정 후 게재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남의 논문을 심사할 때는 특히 게재 불가 판정을 할 때는 더욱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신의 힘을 다해 쓴 저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비평이론의 모든 것, 이 책의 저자인 타이슨 교수가 적어도 여러 이론을 폭넓게 활용하며 능숙하게 문학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비판적 자세를 자제하라 라는 지적에 적극 동감입니다. 누구나 어떤 작품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독자의 무의식을 건들게 되면 그 독자는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나는 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작품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독자들이 승화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한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당신 작품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답장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